그 당시에 LH에서 이미 신규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내부 관리에 들어가 있던 시점인데 저희들은 이것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부지 및 인접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현황을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금주중 1차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권력욕에 취해 검찰총장의 직위를 이용한 최악의 총장입니다. 수사권 박탈 이런 데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힘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 정책으로 내세우는 가장 핵심 기조 중에 하나인 동맹 복원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수백만 명 단위의 대규모 데이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 의혹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논란이 불거진 시흥시 땅 말고도 이미 지난 2017년부터 광명시 일대 임야와 전답을 매입해온 정황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땅 매입에 필요한 농업 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땅 쪼개기부터 알박기까지 지금까지 조사된 LH 직원들의 투기 정황은 경기 시흥시 일대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농사를 지었어요. 지금은 저 나무 심어놨잖아요. 나무 심어놨는데 주말에는 오셔가지고 약치고 뭐 그런 거 하시더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 광명시 땅까지 매입했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LH 경기지역본부 소속 강모 씨는 2018년과 지난해 시흥 쪽 부지를 매입하기 전 이미 2017년 광명에도 땅을 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당시에 LH에서 이미 신규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내부 관리에 들어가 있던 시점인데 저희들은 이것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실 확인 결과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 옥길동과 노원사동 일대에 보유한 임야와 전답은 모두 8,990제곱미터, 무려 2,700평이 넘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토지 취득을 위해 농업계획서를 허위로 꾸민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벼를 재배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관리가 쉬운 묘목을 심어놓은 겁니다. 특정 단체의 조직적인 비위 행위로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허위 과장 계획서를 낸 것은 모두 농지법 위반. 투기 정황이 속속 추가로 드러나면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번 주 안에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토지 매매가 이루어졌던 지난 2013년 12월 이후 거래를 모두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LH 투기 의혹 1차 합동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발표됩니다. 지난 5일부터 경남 진주 LH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은 투기 의혹이 짙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대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서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부지 및 인접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현황을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금주중 1차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 이후 3기 신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이 공개됐는데 지구 지정과 검토 과정에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조사 범위를 발표 전 5년으로 잡았습니다. 정부는 현재 거래 규모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지만 국토부와 LH 등 대상 기관 직원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을 포함하면 조사 대상은 10만 명을 훌쩍 넘길 걸로 예상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강력 처벌 의지를 밝히면서 국토부와 LH 내부 분위기는 살얼음판으로 변했습니다. 긴장도 하고 어수선한 것도 사실이지만 많은 직원들은 있던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말끔히 해소가 돼서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 처벌받고 이제 정부 부동산 정책 수행에 빨리 이제 정상적으로 매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도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등 3기 신도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도 자체 감사를 벌이기로 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가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면서 패가망신할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합동조사단이 꾸려진 지 나흘 만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이미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만큼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 총리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 탈법적 투기 행위를 살피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SNS를 통해서도 이번 LH 의혹에 대해 국가 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 의혹을 파헤쳐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경고했습니다. 진주 LH 본사 등을 찾아 직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은 정부 합동조사단도 부동산 거래 전산 내용과 토지 대장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토지 대장에 등록된 3기 신도시 거래 내용에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정보를 대조해 해당 여부를 살펴보고 거래 사유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우선 1차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직원 등 2만 3천여 명.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번 주 안으로 국토부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투기 의심 사례는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불법적으로 이걸 취득한 사람이 누군지를 갖다가 엄밀히 검증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발표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국가수사본부에다가 그 수사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 조사를 위해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2차 조사 대상에 포함해 개인정보 동의를 요청하고 원치 않을 경우 소명서를 받아 거부 사유가 적합한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역량을 보여주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지난주에 고발인 조사를 마친 데 이어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뒤 첫 기자 간담회를 연 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LH 관련 수사에서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수사는 검찰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경찰이 부동산 특별단속을 계속해오면서 수사 경험을 쌓아온 데다가 지난 1, 2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밝히는 데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국수본은 LH 투기 의혹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는데 경기 남부와 북부, 인천 등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수도권 지방경찰청에도 전담팀이 꾸려졌습니다. 의혹 당사자들의 자금 출처와 통신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경찰은 차명거래까지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나 공공주택 사업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거나 누설에 얻은 이익금을 추징하거나 몰수하고 징역형에 처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 LH 관련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빠른 수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사이고 또 경찰이 합동 수사본부를 차려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빨리 진행하는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LH 직원이나 공무원, 정치인이 개발 예정지를 미리 사뒀다는 제보가 이어졌지만 아직 추가로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자님들이나 언론에서나 이런 데서 크로스 체킹을 해서 실제로 이 의혹들이 사실인지를 같이 검증해보자는 취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이고요. 그래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현행법 수준으론 LH 직원 등의 사전 투기를 막기 힘들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도 3기 신도시 공급 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건 기필코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책을 주도할 LH의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진 만큼 민간 참여를 전제로 하는 공급 대책이 순항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2사 대책 발표와 지난달 24일 광명 시흥신도시 지정 이후 집값 급등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아파트값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LH 직원 투기 의혹에 정부는 크게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공급 대책은 계획대로 추진해 시장 동요를 막기로 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는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부 바람과 달리 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공급 대책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주도, 민간 참여를 전제로 하는 사업에서 LH에 대한 주민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 등 대부분 사업에서 사업지구로 지정되려면 토지주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데 주민 동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에서도 공공 직접 시행 방식, 이건 3분의 2 동의를 가지고 수용하는 방식인데 수용 자체에 대한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역 쪽방촌 등 LH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지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원주민과 토지주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를 계속 LH나 국토부에서 투기권 프레임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런데 진짜 투기권은 자기네잖아요. 우리는 LH를 사업의 주체로 할 수 없다. 이건 지금 모두가 공통된 의견이고, 정부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급 확대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자극해 자칫 집값 상승세가 다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칫 다른 공공주택 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최근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집값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사 대책 83만 가구에 앞서 발표된 수도권 127만 가구까지 200만 가구가 넘는 역대 정부 최대 물량 공급 대책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 본사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투기한 땅 99%가 농지였다면서 농지 투기를 차단할 대안을 만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본사 표지석에 LH 한국농지투기공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개항대에도 같은 현수막을 내걸자 LH 직원이 몸으로 막습니다. 항의성 현수막을 내건 사람들은 농민단체 소속 농민들,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잇따르자 항의에 나선 겁니다. 농민들에겐 삶의 터전이자 일터인 농지를 투기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유입니다. 이 농민들이 소유하고 농사가 지어야 할 터전인 농지를 가지고 투기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도 아프고 뭐 어떻게 나라가 이런 나라가 다 있나. 농민들은 LH 직원이 이른바 부동산 일타 강사로 활동하면서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사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줬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기업가 투기꾼이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 투기에 가담했다고 비난하면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의 등에
칼을 꼽는 한국투지주택공사에 뻔히 알고 있는 너무나 속이 보이는 이런 나쁜 짓거리들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농민단체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논밭을 가질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농지 투기 감시에 농민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 것도 요구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 검찰개혁의 완수를 주문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 법령이 시행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출범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봤습니다.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른 질서 있는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길 당부합니다. 보고에 나선 두 장관 역시 권력기관 개혁에 따른 새 제도의 안착을 올해의 가장 중요한 업무 추진 목표로 밝혔습니다. 직접 수사부서를 통폐합하여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 준비형으로 개편하고 공판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독자적 수사 주체인 경찰의 수사 지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시도경찰청, 경찰서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보고 지휘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며 그 첫 번째 시험대로 LH 투기 의혹 사건을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혁 완수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느 때보다 의견 수렴과 질서 있는 논의를 강조하며 속도 조절을 함께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한 검찰이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조직 안정에 주력하기로 하면서도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대해서는 우려한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윤석열 전 총장이 전격 퇴임한 뒤 전국 고검장들의 첫 출근지는 대검찰청이었습니다. 검찰 내부의 무거운 분위기를 반영한 듯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고검장 회의에서 어떤 내용 좀 논의하실 예정이신가요? 아직 회의 전인데 회의 해봐야지 알죠. 고검장 회의에서 어떤 내용 논의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고생들 많으십니다. 전국 고검장 회의가 소집된 건 지난해 7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참석자들은 우선 총장 공석 상황에서 검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검찰개혁도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산하검찰청과 소통을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안정에 주력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윤 총장 사퇴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일선의 우려와 인식을 같이 한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검장들은 특히 이번 사안이 검찰의 존립과 관계된 만큼 중수청 설치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어수선한 검찰 분위기 쇄신을 위해 차기 총장 인선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먼저 당연직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이 끝나면
추천위가 후보 3명 이상을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앞서 총장 추천위는 한상대 전 총장 사의 표명 후 38일, 최동욱 전 총장 때는 24일, 김수남 전 총장 때는 50일 만에 구성되는 등 최소 3주 이상 걸렸습니다. 법무부는 추천위 구성을 최대한 서둘러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연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아주 조속히 구성을 하려 하고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실질적으로 준비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재보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차기 총장 인선은 다음 달 말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수청을 둘러싼 갈등 조율이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이후 나온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인데 앞으로 1년 남은 대선까지 영향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의 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담긴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 정계 진출을 선언한 것으로 정치권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당장 윤 전 총장은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잇따라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퇴 바로 다음 날 진행됐던 조사에서 30%대 지지를 받으며 단숨에 선두에 오른 데 이어 이후 이틀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도 윤 전 총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대표에 앞섰습니다.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야권 지지층의 기대감이 쏠린 결과로 보입니다. 이에 발맞추듯 윤 전 총장도 차기 홍보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망국의 범죄라고 비판하며 현안 관련 메시지를 내는가 하면 사퇴 이전에는 문재인 정부와 거리를 두고 있는 여당 거물 정치인을 만나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오는 4월 보궐선거까지 기성 정치판과 거리를 둘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기존 정치권이 이미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는 데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당장 정치 일선에 뛰어들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기존 보수 정당에 몸을 담을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당장 야권을 중심으로 러브콜이 시작되고 있지만 검찰 폐지에 준하는 이런 수사권 박탈 이런 데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받은 검찰총장의 입당이 명분상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 역사에서 권력욕에 취해 검찰총장의 직위를 이용한 최악의 총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야권 재편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윤 전 총장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첫 회동을 갖고 중량급 협상팀을 꾸려 본격적인 단일화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자를 언급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이기에 앞서 직접 만나 대화하고 싶다며 사과한 겁니다. 피해자분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여권 단일화를 앞두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고 박원순 전 시장 9년의 공이 많다고 언급하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사과를 통해 부정 여론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첫 맥주 회동을 갖고 단일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지 말고 당 차원에서 갈등이 있더라도 후보들이 나서 대승적으로 흐름을 잡아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큰 줄기만 잡아주면
그러면 이 단일화가 아마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 네. 우리는 그런 역할에 충실하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합의가 잘 안 되면 당에 맡길 것이 아니라 후보들이 나서서 풀자,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단일화 실무협상팀은 정양석, 이태규, 양당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전현직 중심의 중량급 인사들로 꾸려졌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오르며 오세훈, 안철수, 누가 되더라도 단일화만 되면 박영선 후보와의 양자 구도에서도 승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후보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고 국민의당은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3자 구도가 되면 박영선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 만큼 야권은 단일화를 목표로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영국의 사례가 확인되면서 조만간 우리나라도 65살 이상의 노인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이 곧 전문가 회의를 열어서 접종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당초 최우선 접종 대상이었으나 접종이 보류된 65살 이상 요양병원과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는 모두 37만 명에 달합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가 임상시험에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국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실제 고령층에게 접종한 결과 입원할 위험이 80%가량 감소했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영국에서 수백만 명 단위의 대규모 데이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접종 대상자들의 신뢰가 떨어졌을 수는 있습니다만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이 증명이 되면서 상황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65살 이상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번 달 안에 35만 명분, 4, 5월에 70만 명분 등 총 105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어서 물량은 충분합니다.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백신의 2회분 물량도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접종은 이번 달 내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코박스 물량도 3월 달에 들어올 예정이고 또 2차 접종에 대한 물량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접종 계획을 가능한 한 빨리. 화이자 백신도 이번 달에 50만 명분, 2분기 안에 300만 명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2분기 접종 우선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와 장애인, 노숙인 등으로 정부는 후속 접종 계획 수립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열흘째를 맞아 현재까지 대상자 76만 명 중에 31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쳐 접종률 41%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에 숨진 8명에 대한 조사 결과 백신과 관련성은 없고 모두 기저질환이 악화해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망 신고 사례는 11명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지난 6일까지 신고된 사망자 8명을 조사한 결과 백신 접종과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하여 추가 평가를. 같은 시기 같은 기관에서 제조번호까지 동일한 백신을 맞은 다른 접종자들은 별다른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이 주요했습니다. 숨진 환자들도 접종 뒤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백신 자체나 접종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기저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뇌출혈이나 또는 심부전이라든가 심근경색증, 폐혈증,
또는 그 급성 간염. 이밖에 이상반응 신고 사례 3천여 건 대부분은 가벼운 증상이었는데 근육통이 가장 많았고 발열과 두통, 오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면역이 활발한 젊은 층에서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훨씬 더 이런 발열이나 근육통과 같은 그런 이상 반응을 좀 더 세게. 접종 뒤 흔히 나타나는 면역 반응으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참지 마시고 진통제,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아세트아미노펜을 그래도 적극적으로 복용하시는 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벼운 증상이라도 사흘 넘게 계속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수도권의 대형 축산물 공판장에서 직원과 가족 60여 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좁은 작업장에서 밀집해서 일했던 탓에 집단 감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와 돼지를 도축해 중도메인을 대상으로 경매까지 진행하는 축산물 공판장입니다. 이곳에서 하루에 도축하는 소는 400마리, 돼지는 3,000마리에 달합니다. 도축 규모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커 협력업체 직원까지 모두 570여 명이 일합니다. 이곳에서 지난 6일 직원 2명이 코로나19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전수검사 과정에서 직원 50여 명과 가족 등 6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125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250여 명은 각자 주소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 관련 확진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전수검사에서 확진된 50여 명은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으로 축산물의 부산물을 세척하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밀집해 작업하면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확진자 중 20여 명은 외국인 근로자로 추가 확산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미 전원 검사를 다 했었고 어미 이상 없었죠. 네, 지금 외국인들 검사도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영적으로 그쪽에 연관이 있지 않나. 보건당국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2명의 감염 경로와 원인 파악을 위해 정밀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최근 충북 음성에 있는 공장 밀집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과 울산에서는 사우나 관련 연쇄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공장 밀집 지역인 충북 음성군, 이 지역에 있는 유리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업체 직원 110여 명을 전수 검사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4일 외국인 근로자 2명이 확진된 뒤 지금까지 20명이 넘게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지역에 공장이 밀집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데다 이들이 회사 기숙사나 원룸 등에서 단체 생활에 감염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충청권을 중심으로 중소제조업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산밀 작업 환경과 기숙사, 공동 거주로 인해 감염의 위험은 높지만 의료적인 접근성이 제한되어 조기에 발견이 어렵고 울산에서는 사우나가 입주한 건물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40대에서 60대 여성으로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와 사우나에서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울산시는 건물 이용자에 대해 진단검사와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봄나들이와 각급 학교 개학과 학원 개강이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와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충북 제천에서도 사우나와 관련된 확진자가 3명이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에서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1년 반을 끌어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습니다. 양국이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은 한국 측 분담금에 의미 있는 증가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이 1년 만에 열린 대면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타결지었습니다.
외교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내부 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협상 타결을 확인하면서 이번 협정이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분담금 액수 등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 국무부는 이번 합의안이 한국 측 분담금의 의미 있는 증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미 양국이 지난해 잠정 합의했던 13% 인상한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대세였습니다. 협정 유효기간에 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2025년까지라고 로이터 통신은 6년간 유효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타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배 인상을 요구해 1년 넘게 표류하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46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타협을 한다라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 정책으로 내세우는 가장 핵심 기조 중에 하나인 동맹 복원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합의안은 오는 17일로 추진되고 있는 미 국무 국방장관 방안에 맞춰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에 구체적인 합의안 내용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정이 발효되려면 가서명과 정식 서명에 이어 우리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조속한 체결을 통해 1년 넘게 지속된 협정 공백 상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훈련 규모가 축소됐으며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 연습도 미뤄져 내년 봄 전작권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일부 방어와 2부 반격 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참석 인원이 대폭 축소돼 훈련 내용도 바뀌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야외 기동 훈련은 이번에도 제외되는데 2019년 한미 합의에 따라 연대급 이상은 한미 각자가, 대대급 이하 연합훈련은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 연습인 완전 운용 능력 검증도 연기됐습니다. 검증에 참여할 미군 증원병력이 코로나 상황으로 입국하지 못하면서 차질이 생긴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전투준비 태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든지 이런 것 제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FOC 검증을 하는 게 조금 제한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 사성장군이 지휘하는 훈련을 일부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전체 훈련 일정이 연기돼 내년 봄 전작권 전환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한미 훈련에 반발해왔던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도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한미 연합훈련이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훈련이 최소화된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북한도 지혜롭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그런데 LH 직원 10여 명이 이 지역에 있는 토지 100억 원어치를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통상 토지에 나무가 심겨 있으면 가치가 높아져 보상 규모가 커지는 점을 노린 듯한 흔적입니다. 길과 연결돼 있지 않고 진입로도 없어서 토지 활용도가 낮은 이른바 맹지로 불립니다.
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추가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선거 전국의 핵으로 급부상한 모습인데요. 다급해진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내놨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 시흥 그 100억 원대 땅 투기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H 직원들의 또 추가 의혹도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뿐만 아니라 광명에서도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거기도 지금 막 2,700평 정도 되죠. 8,590제곱미터가 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개입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때는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적으로 이제 토지 관련된 또는 주택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고위공직자들이나 공직자들이 땅을 구매하고 매매한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 문제에서 발본세본 하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검찰, 경찰 할 것 없이 모든 수사기관들이 함께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가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정부에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오래된 관행들 사실은 지금 3기째잖아요. 1기, 2기 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계속 왜 반복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서 더 이상 이런 그 국민들 또 서민들의 정말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18년 또 지난해 시흥 쪽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2017년에도 광명에도 이렇게 땅 투기 의혹을 했다는 건데 그만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알려진 것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계속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 이현승 국토위 간사죠. 이현승 의원이 밝힌 내용은 하나의 또 다른 어떤 그런 투기 의혹만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기가 지금 1차 의혹, 민변이 의혹 제기한 것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거든요. 그런데 이현승 의원이 밝힌 이 투기 의혹은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가 왜 지금 눈길을 끄냐 하면 2017년도에는 후보지가 아직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후보지를 막 추천하고 있는 그런 작업 중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정보를 통제합니다. 언론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굉장히 상황을 관리하고 정보를 통제해야 되는 그 시기에 바로 광명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이번에 이듬해에 이제 결정이 되는 광명이라는 지역의 임야를 또 샀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거든요. 물론 해당되는 몇몇 그 직원들은 이미 밝혀진 시흥에도 이미 이 투기를 한 의혹이 있는 겹쳐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국민의힘 의원이 이걸 밝혔다는 점, 시기가 2018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금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점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어졌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는 점,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발표된 그런 내용에 눈길을 끄는 대목들입니다. 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이제 토지 취득을 위해서 농업계획서를 허위로 꾸민 사실도 드러났는데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LH에서 이미 신규 신도시 그 후보지에 대한 내부 관리에 들어가 있던 시점인데 저희들은 이것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의 주장이고 이렇게 이제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이게 이제 일파만파 커지자 이제 정부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휴일에 이루어졌죠. 맞습니다. 원래는 3일 후에, 그러니까 어제 이제 회의를 했는데 3일 후에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그걸 미리 땡겨서 했는데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안이 아주 중대한 사안이에요. 제가 볼 때 아주 중대한 사안이 국민적 분노가 지금 일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부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했고 홍남기 부총리가 대표로 사과를 했어요. 이건 분명히 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LH라고 하는 공업기관이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사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토지 개발이나 주택 업무 관련 부처에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원칙적으로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토지 거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만드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록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상시 감시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발표도 했고 부당이익 환수 이것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상황은 부당이익 환수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자본시장법에 보면 불법적인 또 불공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경우가 있잖아요. 범죄 행위나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최대 이익을 얻은 거에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도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예. 이걸 차용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 있는 것처럼 이 토지 거래에서 불법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거나 그걸로 이익을 얻었다고 하면 이익의 5배까지도 벌금으로 물리도록 하는 그런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 조치가 좀 더 강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요. 벌금도 보면 최대 투기 목적이나 아니면 이런 미공개 정보로 토지를 사도 최대 5천에서 7천만 원밖에 벌금이 안 돼요. 지금 현재 규정으로 보면. 네. 아니 근데 보세요. 이게 뭐 지금 현재 100억대 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58억을 빌려서 그걸 샀습니다. 거기서 이익 나는 게 수억 원이 될 텐데 7천만 원 내고 뭐 수억 원이 되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면 과연 그게 무서워서 안 하겠냐는 거죠. 예. 전 규정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홍 부총리 이렇게 고개를 숙였지만 사실 이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참여연대 등은 이 대국민 사과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좀 실망스럽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참여연대 입장은 이겁니다. 지금 사실 이 조사, 즉 조사를 갖고 이것을 파헤칠 수 있을 것이냐, 실질적으로 수사 단계로 가야 된다는 점. 예. 그러니까 조사의 주체조차도 사실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부 관계자 아닙니까? 정부가 6개 지금 부처가 합동으로 지금 조사단을 꾸렸지만 그중에 국토부는 사실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국토부 직원까지도 전부 다 이제 점수 조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국토부가 지금 현재 터지고 있는 LH 공사의 주무부처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국토부가 포함된 이런 그런 정부 부처가 아까 조사의 어떤 주체가 되기보다는 이건 감사원이라든지 혹은 실질적으로 수사가 돌입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맡아서 빨리 수사에 돌입해야 된다. 조사라는 기간을 두면서 도리어 증거가 인멸되거나 하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민변이나 혹은 참여연대의 지금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3기 신도시를 좀 백지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국민적 분노가 거센데 일단 정부는 이사 대책 포함해서 공급 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만약에 이제 완전히 백지화해버리면 지금 현재 공급을 해야 되는 예컨대 이런 겁니다. 6월에 계획되어 있는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해서 입주자를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상태고요.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한테 지금 공급을 안 하게 되면 집값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판단이 쓴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 문제에 있는 부분에서 바로잡고 이런 투기 목적으로 땅을 또는 미공개 정보로 땅을 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처벌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이익을 환수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일반 시민들이 집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아니면 공급 대책을 통해서 그분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애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금 분석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사 공급 대책은 그대로 간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이나 미공개 정보로 불법 이익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본인들이 이익을 취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벌하고 이익도 환수하는 정책으로 간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까지 완전히 백지화해버리면 그러면 부동산 정책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진짜 집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공급이 없어지는 즉 줄어드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완전히 밝혀내서 부당 이익에 대한 환수나 아니면 처벌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절박함이 묻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국토부나 LH 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지금 땅에 추락한 상황에서 과연 3기 신도시 공급 대책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이 지금 공급 대책 아닙니까? 병창흠 장관을 지금 장관으로 임명한 이유도 사실은 공급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다라는 것이 그 임명의 이유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급이란 건 어쨌든 공공주도로
주도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공공주도라는 건 LH공사가 주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공공주도로 이 보상을 하고 택지를 매입해서 공공임대, 공공아파트를 공급하는 그런 대책의 가장 큰 핵심 주무 그런 그 공사인 LH에서 도리어 그 직원들이 지금 투기를 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공공주도로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부동산 대책의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신뢰도를 아무리 지금 수사를 해서 많이 밝힌다고 한들 기본적인 어떤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그 추동력이 있겠느냐. 또 변창흠 장관의 어떤 책임론도 지금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변창흠 장관이 현재 주무부처 그러니까 LH공사를 지금 담당해야 되는 주무부처 장관이자 바로 투기가 일삼던 바로 그 시기에 LH 책임자, LH 사장이었기 때문에 예. 변창흠 장관이 주도해야 되는 공공주도 공공주도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원천적으로 좀 무너졌다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죠. 예, 지금 청와대와 정부의 대처도 초고강도에 이르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폐가망신을 시켜야 한다 이런 거친 표현까지 쓰기도 했었는데 일단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정부의 어떤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총리실이 주관을 해서 사실은 국토부하고 조사를 하기로 했었어요. 초창기에. 예.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다 보면 수사권이 없으니까 강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계좌를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걸 예.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강제 수사권을 갖고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밝혀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편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불법적인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수사본부가 새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국가수사본부를 특별수사단으로 개편을 하고 그 국가수사본부가 주도권을 잡고 또 하나 금융위원회나 국세청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 강제수사권 일정 부분 있거든요. 특히 금융 흐름 같은 거를 반드시 밝혀내야 돼요. 돈을 어디서 예. 빌렸고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을 했고 또 땅을 사는 돈을 어디서 마련했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강제수사권이나 아니면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들과 함께 지금 전체적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실제적인 수사를 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 총리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폐가망신할 정도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저도 봐요. 저는 동의하고요. 이런 이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함께 들어가야만 실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 국토부만 가지고는 절대로 조사가 안 돼요. 그리고 뭐 국토부는 어쨌든 본인들의 뭐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보진 않지만 네. 국토부나 LH 같은 경우에 거기에 근무한 분들도 열심히 하신 분도 있지만 이 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 부처만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국가수사본부나 국세청, 금융위원회가 함께 들어가는 것은 참 다행이고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현재 이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일단 이번 주에 1차 조사가 발표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11일 날 1차 조사를 하고요. 예. 그 조사 결과를 그대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합동수사단에 지금 넘겨서 그 국가수사본부에서 실질적으로 11일부터 수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랜입니다. 그런데 아까 참여연대의 그런 그 반박이 나왔잖아요. 네. 반박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까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조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조사가 이 직원들에게 사실 직원들을 다 조사를 하는 건데 직원들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를 사용해도 되느냐라는 동의를 얻은 직원들에 한해서 지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 직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강제로 그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사의 방법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예. 뭐냐면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가능한 것이냐. 영화 불안단이라는 영화에 설경구 배우가 그 명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라. 이게 검찰의 수사의 격언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어떤 진실을 요구하거나 그 투자했느냐 마느냐 이것들의 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땅부터 시작을 해서 그 땅의 소유주가 누구냐, 그 소유주가 실질적으로 그 자금을 어떻게 그 마련했느냐 이런 것들을 추적하다 보면 상황을 추적하다 보면 실질적인 그 사람들의 그런 그 이 투기가 드러날 수가 있다는 예. 거예요. 그건
말씀하셨듯이 강제 수사권으로 가능한 것이지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도리어 시간 낭비가 아니냐 11일 동안까지의 그런 어떤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정부의 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신데 일단 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번 주에 1차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그 범위를 보니까 2013년 12월 이후 거래를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박근혜가 전 정권에 있었던 일들까지도 들여다보겠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3기 신도시 1차 발표가 시작된 시점이 2018년 12월인데 예. 매매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땅 매매는 2013년 12월부터 거래가 이루어진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거래가 이게 미공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예를 들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신도시를 또 신개발을 어디를 할 거냐 하는 부분에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네.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 공개 그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땅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미리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신도시 개발 발표하고 나서 누가 땅을 사겠습니까? 미공개 정보를 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이미 사는 거죠. 그러니까 5년 전부터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정말 특이한 상황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땅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이런 LH라든지 아니면 토지나 아니면 건축 관련된 부서, 정부 부서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매매를 했고 실제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영농계획서 가짜로 내고 거기서 본인이 농업인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가지고 농민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대출을 받고 거기서 땅을 샀다. 이런 게 있다고 예. 당연히 5년 전부터 저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권 어디 무슨 정권이고 지금 정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예를 들면 1기, 2기, 3기 동안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고 하면요. 제가 볼 때는 LH나 토지, 주택 관련된 공공부서에 일하는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다. 일부이긴 하지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2013년 12월부터 5년 전부터 거래 내용 다 봐서 그런 수상한 정황이 있다면 다 조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발본색원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2005년 전부터 거래 내역들을 쭉 살펴보고 이상한 정황이 있는 것에 대한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어느 특정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사실상 현재 어떤 정부의 지금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게 워낙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그 임기 내내 또 취임하자마자 강조를 했던 게 부동산 투기 근절하겠다. 예.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공정성을 실현하겠다. 또 투기 억제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강조해 왔어요. 4년 동안 그렇게 강조해 왔는데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정부 부처가 관할해야 되는 공사 직원들이 투기 의혹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현 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신도시라든지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그 전부터 후보지들이 물색이 되고 개발에 대한 그런 연구를 진행해 왔던 것이니까 그것은 뭐 소급해서 5년 전이라든지 더 일찍부터도 사실은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거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지난 1월 출범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1, 2 신도시 그때 조사 때는 이제 검찰이 좀 주도적으로 조사를 해서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그동안 검찰이 해오던 수사인데 예. 경찰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있고 예.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충분히 그런 의문이나 문제 제기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1기 때 같은 경우에 1990년 2월에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를 했었고 예. 13,000여 명을 적발을 했고 공직자가 이 중에 131명이 구속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기 신도시 때 2005년 7월에도 보면 검찰이 합동수사본부 설치했고 부동산 투기 사범 중에 공무원 27명이 포함돼 있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기가 된 건데 이게 3기 때 왜 그러면 경찰이 하게 되느냐?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그래요.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6대 중대범죄가 아닌 것은 경찰이 수사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게 되고 이번에 이제 국가수사본부라는 것도 새로 만들어진 조직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시험대라고 봐요. 그렇게 보고요. 이번에 정말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를 해야만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제대로 수사 못해가지고 제대로 모든 걸 다 밝혀내지 못한다? 국민적 비난이 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검경 수사권 때문에 국가수사본부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수사해
조사해서 문제점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밝혀내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강도 높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란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시험대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더 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그래픽에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이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그동안 부동산 특별 단속을 계속 해오는 등 역량을 축적해 왔다. 그리고 검찰에 이번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새로운 어떤 그 부처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부처의 장으로서 처음으로 사실 정말 그 국민들의 어떤 지대한 관심 속에서 수사를 맡은 그런 책임자로서 이걸 못 맡은다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역량을 축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하지만 뭐 굳이 시작하는 어떤 단계에서 역량이 있다 없다를 논하는 건 저는 좀 섣부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로서 지금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굉장히 힘든 어떤 과정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기와 2기 때의 결과가 있거든요. 1기 때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무원만 약 한 131명, 그러니까 총 공무원 제외하고라도 900명 가까이 지금 구속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두 번째도 27명이 그 구속이 됐다, 포함이 돼 있다, 그 공무원이 이런 정도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도 보면 지금 LH 직원들의 시흥이라든지 광명에서 했던 수법과 거의 비슷해요. 이때도 이렇게 그 정보를 또 투기꾼들한테 유출을 하고 뇌물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투기한 의혹도 있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니까 최소한 이번 국수본도 이 정도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런 정도의 어떤 그것을 밝혀내지 못한다, 1기와 2기와는 다르다라고 결론이 나왔을 때는 국민들은 국수본에 대해서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그러니까 존폐와 관련된 어떤 그런 수준의 그런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수본의 역량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야당은 변창흠 장관의 책임론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데 변창흠 장관이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또 무리를 빚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 같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땅을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게 아닌가 또 이런 발언을 해서 오히려 무리를 빚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변창흠 장관이 처음에 장관 될 때도 발언 때문에 논란이 한번 된 적이 있었잖아요. 김군 사건 관련해서.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하는 걸 저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장관이라고 하면 지금 여론이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LH의 사장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리가 결국은 정부가 마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발본색원해라. 이거 정말 패가망신 당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처벌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은 나중에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LH에 이런 잘못이 발견됐다고 하면 지금 물론 모든 게 완벽하게 다 밝혀져서 어느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의혹이 나왔다면 더 강력하게 얘기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토부 장관, 주무장관이라면 또 사과도 해야 되고 본인이.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한 건 정말 잘못됐고요. 지금이라도 정말 처신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더 강력하게 본인이 주무장관으로서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잘못된 거 바로잡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의 어떤 그 명백함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비판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변 장관 이번 기회에 더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연일 변창흠 장관의 사퇴론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여당 의원들은 사퇴에 대해서는 그래도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태에 선을 그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이미 청문회 때 구의역 그 김군과 관련된 발언으로 곤혹을 치렀고 또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날도 사실 그걸 언급을 했어요. 그런 어떤 발언과 관련해서. 근데 그런 어떤 과정을까지 거친 그런 장관을 갑작스럽게 또 사퇴를 시킨다 그러면 어차피 청문회 때부터 여당이 잘못 판단했구나 또는 임명 자체가 잘못 판단됐구나라는 그런 지금 그 비판의 또
직면하게 되고 예. 두 번째는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속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예. 대책, 부동산 대책을. 그런데 여기서 변참 장관이 만약에 물러서게 한다 그러면 공급 대책의 수장으로서 또다시 그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당장 6월 달까지 이 새로운 어떤 국토교통부 장관을 또 임명해야 되고 그럼 혼선이 빚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여당 내부에서도 변참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야 모두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처벌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부가 지정한 조사 주체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미 총리실 주도의 조사가 진행돼서 며칠 안에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본인 명의의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겠지만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검찰로 하여금 철저한 수사를 지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 당 나름대로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은 빠지고 정부 자체 조사에 맡긴다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겠습니까? 백 없는 몇 명이 다 뒤집어쓰고 고위층들은 모조리 면죄부를 받을 겁니다. 예, 앞서서도 저희가 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검찰이 아니라 행정부가 조사를 맡게 됐고 또 조사 대상에 포함된 국토부 지자체가 조사 대상 주체가 됐다는 점은 좀 신뢰성에 이게 과연 되겠는가라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이 주관을 해서 국토부하고 지자체가 대응을 하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강제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국가수사본부도 함께 들어오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세청도 함께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상황까지 된다면 강제 수사권을 가졌다고 저는 봐요. 국가수사본 강제 수사권 있잖아요. 또 국토부나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도 금융 관련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세 주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검찰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감사원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야당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하는지를 지켜보고 그게 만약에 국민적인 어떤 그 의혹을 완전히 풀기에 부족하다. 그러면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들어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검찰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함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국가수사본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가 들어와서 강제 수사권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그 수사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뭐 그 다음 단계로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동원 가능한 모든 조직들을 동원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초창기에 처음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지자체와 또는 국토부만 가지고 했던 행정적인 그런 조사는 이제는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총리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체제 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제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여론이 검찰 수사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범죄의 대통령령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이 부분을 중대범죄로 넣어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그다음에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고 그 시행 단계가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시행 단계에서 첫 번째 지금 사실 중대 범죄에 지금 속해 있는 그런 이 수사에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하태경 의원의 어떤 뜻은 저도
뭐 100% 공감을 하나 여기서 수사를 하기도 전에 또 다시 이 시행령부터 바꿔야 된다, 뭐 규칙을 바꿔야 된다, 규정을 바꿔야 된다 한다면 사실상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중수청과 똑같은 논리예요. 중수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돼서 6대 범죄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것을 시행하기도 전에 그것마저도 중수청으로 넘겨라, 이런 대목에서 지금 야당이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태경 의원이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정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시행령을 바꿔라 하는 거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태경 의원의 그런 우려와 또는 야당의 어떤 그런 그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그 뜻은 공감을 하나, 일단 이것도 시행해봐야 한다. 시행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이거 봐라, 제대로 1기 때와 2기 때보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때 이제 시행령을 바꾸자라는 주장이 명분도 더 얹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또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질질 끌 게 아니라 증거인멸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정치적인 어떤 이유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윤 총장이, 물론 저는 뭐 윤 총장이 얘기했듯이 시간 끌지 말고 수사해라, 좋습니다. 검찰이 꼭 맡겨야 된다, 거긴 동의할 수 없고요.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에 일단 지켜봐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그러면 일반적으로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검찰총장이 언론에게 이런 민감한 사안에서 인터뷰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검찰총장 그만둔 지 뭐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민감한 사안에 직접적인 발언을 하고, 그것도 현 정부가 각을 세우는 듯한 그런 내용의 뉘앙스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획대로 정치적 행보를 계속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번 인터뷰도 그런 일환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공적 정보를 도둑질한 거 저는 동의합니다. 망국적 범죄 동의합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그게 미흡하다면 검찰로 넘기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아까 이종근 평론가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작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도 끝나기도 전에 검찰로 넘겨라고 얘기해버리면 본인들이 기존에 주장했던 주장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윤 전 총장이 왜 사퇴하셨습니까? 그 중대범죄수사청 때문에 사퇴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논리가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도 하기 전에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자고 그거 반발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이번 사안도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하는 점 지켜본 뒤에 그게 미흡하다면 해야 될 얘기인데 그걸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한 것은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발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자마자 이렇게 좀 정치 행보에 나섰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윤 총장이 검찰에 맡겨라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2기 신도시에 수사를 해봤다, 수사의 주체였고, 그리고 이 수사는 이렇게 해야 되더라. 즉 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자금 추적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수사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뭐 검찰에 개입하다까지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뭐 검찰총장이 그만두고 나서 많은 검찰총장은 입을 다물고 어느 정도 거리를 뒀습니다만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뭐 윤석열 총장만 그런 게 아니라 최동욱 검찰총장도 물론 지금 뭐 라디오 인터뷰도 하시고 뭐 유튜브도 하시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어떤 진짜 어떤 표현이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게, 내가 검찰 수사를 해봤는데 이 수사는 이렇더라라고 또 읽힐 수 있는 대목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율이 총장직 사퇴를 계기로 수직 상승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죠. 예, 이게 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인데 윤 전 총장이 3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24.1%, 이낙연 대표가 14.9%로 그 뒤를 잇고 있는데 그야말로 사퇴하자마자 이렇게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일단 이게 이제 컨벤션 효과, 소위 그렇게 좀 분석하고 컨벤션 싶은데, 효과다. 그렇게 분석하고 싶은데요. 본인이 이제 어쨌든
그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이슈, 그게 사실은 여당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발의되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결정한 적도 없는데 일부 의원들이 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이슈화해서 일단 정부나 아니면 청와대와 각을 지는 모습으로 일단 직을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보수 진영의 결집이 이루어진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윤 전 총장이 사퇴한 그 어떤 효과가 일정 부분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나 청와대와 대립하고 각을 세우는 모습이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불러와서 수직 상승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이게 이 전까지 사퇴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상당히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윤 갈등이 있었을 만 해도 상당히 지지율이 높았다가 빠졌었는데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정부에 대한 어떤 각을 세우는 그 효과가 그 컨벤션 효과로 사퇴라고 하는 컨벤션 효과로 이어지면서 수직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더 있는데요. 리얼미터가 이제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 6일부터 7일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기서도 윤 전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여기에서는 28.3%, 이재명 지사와 이게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거의 5%에서 6% 정도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오차 범위 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한 가지 제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점을 제가 생각에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 두 가지 여론조사가 다릅니다. 네. 하나는 적합도고 하나는 선호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합도가 좀 더 많이 나왔고 선호도가 이제 근소한데 적합도가 많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저는 이례적인 어떤 결과라고 보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이 현직 총장인 시절에 대권 후보들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적합도를 물어본 경우는 거의 별로 없었어요. 전부 다 지지율이었거든요. 선호도였어요. 그러니까 누굴 더 선호하느냐, 누굴 더 지지하느냐. 이 속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대선 후보로서 적합하느냐, 혹은 대통령으로서 적합하느냐가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내가 응원하고 싶다. 그리고 기성 정치인들한테 보여지지 않는 비정치인의 모습도 있다. 그러니까 응원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치인으로 가고 대선 후보로 가서 적합도를 따져봤을 때는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적합할까? 나는 응원을 하는데 응원을 할 수는 있지만 지지는 할 수 있지만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 라고 지지율이 빠질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퇴 선언을 하고 첫 번째 적합도 조사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관심을 끌었었는데 그런 거품들, 내가 이 사람을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검찰총장으로서 권력을 수사하기 때문에 응원하는 거야 라는 그것을 제외하고도 진짜 정치인으로서 또 진짜 대선 후보로서 적합하다라는 응답이 저렇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일단은 정치인으로서는 안착을 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대선 후보를 끝까지 완주할 것이냐라는 건 차후의 문제더라도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이 적합도 부분에서 이 지지율의 그러니까 이 지금 그 32.4%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어떤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직전 여론조사 대비해서도 17.8%포인트나 뛰어오른 셈인데. 네, KSOI의 직전이 예. 7개월 전인가요? 뭐 아마 7이라는 숫자가 왜 기억에 남는지 모르지만 꽤 오래전에 지금 KSOI가 윤석열과 관련한 그런 그 적합도를 했는데 그때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이재명 지사나 혹은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거의 비슷해요. 네. 그때와 지금과.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그럼 어떤 표가 갔느냐를 따져보면 무응답층이에요. 그 당시에 무응답층이 30% 가까이 됐거든요. 그게 중도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응답층이나 부동층은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샤이 보수일 경우. 예. 그러니까 보수인데 지금의 보수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그 보수층이 있고 또 하나는 중도층이 있고 그러니까 이 지지할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한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거의 17%가 지금 몰려서 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수층의 결집이 이렇게 수직 상승에 교수님 말씀대로 결정적이었는데 앞으로 중도 확장성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일단 본인이 검찰에서만 공직을 했잖아요. 20여 년을 검찰만 했어요. 다른 업무를 하신 적은 없어요. 검찰의 업무는 특수한 영역이잖아요. 수사, 그다음에 공소 이런 거 하는 기소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제 만약에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입지를 강화하려면 또는 그런 정치인의 행보를 하게 되면 정치인 윤석열에 대해서 검증이 들어갈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그런 검증의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검찰총장으로서 임명될 때 인사청문회에서 물어본 거고 그건 검찰에 관련된 업무를 물어본 거지 정치인으로서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컨벤션 효과 때문에 수직 상승했잖아요. 13몇 %가 오른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그 사태라고 하는 이벤트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로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럼 사태라고 하는 그 상황이 결국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그야말로 광야에 나와서 정치인 윤석열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본인의 장모나 부인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이제 아마 알려지기로는 부인의 이제 소환도 이루어질 거로 보여지는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또 지지율의 출렁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이 컨벤션 효과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갔지만 이 지지율이 계속 갈 거냐 아니면 검증 과정, 속독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변화가 올지 또 가족 관련된 수사가 어떤 경우가 나올지에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상당히 부침이 있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또 결과를 또 보면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에 대한 적절성 평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절했다가 48%, 부적절하다가 46.3%. 뭐 사실상 비등비등하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진영 대 진영이 이렇게 엇갈렸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딱 반반이다. 즉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옛날에 그 2012년도에 박근혜 후보와의 그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똑같았거든요. 2%포인트 차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즉 보수와 진보가 총 결집했을 때 거의 51대 49가 언제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52를 지금 그 선점하는 쪽 진영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46대 48의 그 이 적절과 부적절의 그 이 배합은 거의 모든 진영이 똑같이 그러니까 한데 모아서 생각을 한다. 보수 진영이라고 한다면 보수 진영은 지금 찬성을 하는 것이고 이 진보 진영은 반대라는 그런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군요. 윤 전 총장이 이렇게 이제 검찰총장 사퇴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프로젝트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죠. 검찰 내부에는 상당 정도로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자칭 뭐 킹메이커다 하는 우리 또 언론사 뭐 사주하고 밀실 회동 이런 게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이미 검찰 내부에서 나라고 대통령 못하라는 법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이제 소문들이 돌기 시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권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말로 그 좀 이게 공상과학 추리소설 정도 수준.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그 대권 플랜인 사람 일부러 키운 거죠. 자신 스스로 그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셨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대권 플랜을 하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시켜놓고 대권 행동을 한다 그래서 비판을 하면 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 져야 되는 거죠. 얼토당토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여권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장도 나왔는데 윤 총장의 대권 프로젝트가 서울중앙지검장 그때 시절부터 사실상 그 행보가 시작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거는 김경호 의원이 주장을 하신 건데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도 그냥 추측을 해보면 윤 총장이나 윤 총장 측근에 있는 분들 가까우신 분들은 추윤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윤 총장이 이제 지지율이나 대권 후보로서의 뭐 여론조사 결과에 들어가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아마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준비 모임들이 생겼을 가능성은 예측이 가능해요. 그것도 물론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제가 예측을 해보는데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부터 그랬다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이르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다만 수용 갈등 이후에 윤 총장의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을 하고 또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지지율을 가져왔다고 하면 그 당시부터는 뭐 본인이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측근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만한 즉 대권 도전을 꿈꿔볼 만한 그런 상황은 됐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공식적으로 모임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들이 오갔을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윤 전 총장에게 늘 결단의 순간을 좀 강조해 왔었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아. 뭐 고려한다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내 스스로가 무슨 윤석열 총장을 당장에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는 기회가 있어서 만나게 되면은 그때 만난다는 뜻이지 내가 특별하게 뭐 고려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살짝 거리두기를 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요. 과연 윤 전 총장이 어떤 진영, 어느 세력과 좀 손을 잡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중요한 건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가장 그 결과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느 진영으로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4월 7일의 결과가 예를 들어서 서울과 부산 중에 야권이 2승을 할 거냐, 야권이 1승 1패를 할 거냐, 야권이 2패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정계 개편은 거의 뭐 그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단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는 이 4월 재보궐에 어느 정도는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기여를 할 거냐, 기여를 할 거냐, 그리고 그 기여에 따라서 결과를 어떻게 볼 거냐,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도 늦지 않다. 지금 예단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교수님의 생각도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최근에 정대철, 김한길 전 의원들을 만났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제3지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 힘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뭐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제3지대에 머무르면서 4.7 재보궐선거 끝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대권을 앞두고서 대선 앞두고 정계 개편이 일어나면 본인이나 아니면 다른 제3대 사람들과 손을 잡고서 정계 개편의 중심에 서고 신당 창당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보수 또는 중도 보수 이런 형태의 어떤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장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제3지대에 머무르면서 신당 창당이라고 하는 정계 개편의 시나리오 속에서 본인의 입지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쉬셨어요? 아, 그러세요? 너무시다. 꼭 되십시오. 이게 스마트 신도면인데 주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먼저 고르세요. 자, 저는 저희 딸이 불고기를 좋아해서 불고기 사겠습니다. 장관님도 제가 사드릴게요. 사드릴게요. 선거법. 아이스 카드를 사겠다면요. 반대로 이게 IC가 아래로 이게 이렇게 들어가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일단 제 카드가 정지된 거죠? 의원님 아시네요. 불고기였었죠. 네네. 약지. 네네. 백그램 빙량이랑 지금 100g 구매하신 거예요. 그래서 100g 맞춰드리겠습니다. 아, 겨우 100g 샀군요, 제가. 그거 3분의 1 좀 주세요. 네네네. 그래요? 고기 맛있게 먹어요. 여긴 다 한우입니까? 잘 팔기로 유명하신 것 같은데. 제로페이 찾아줘요. 근데 이게 왜 안 뜨지? 가끔씩 이러는 거. 가끔씩 이럴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 고기를 썰어놔.
빌려드릴까요? 아니 있어요. 여기 있어요. 보여줘 나눠서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거는 큰 집에서 사야지 작은 집에서 사라 그러는데요. 여기 놀라운 TV 같은 거 나오니까 만두집은 연기로 승부하고 맞아요. 빵집은 냄새로 승부하고. 서울시의 비전에 대해서만, 정책 분야에 대해서만 좀 주로 질문을 드립니다. 네. 궁금하게.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박원순 전 시장 족적이 누구시다, 성추행은 실수다, 흠결이다. 민주당 후보도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달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밝히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조정훈 후보하고 단일화 시간이니까. 네. 국회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조 8천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이달 안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은 원칙도 대책도 없는 선거용이라며 송곳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원아 13명이 아동학대를 당했는데 원장의 손녀와 장애아동 1명도 포함됐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 2살 된 아이가 귀에 피멍이 들어 지난달 병원을 찾았습니다. 학대 의심이 우려돼 부모는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는데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아동은 원장, 손녀 등 13명입니다. 이 가운데는 청각장애 원생 1명도 포함됐습니다. 만 1세부터 만 2세 반 담임 2명을 포함한 보육교사 5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원생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입건된 교사들이 상습적이고 관행적으로 어린 원생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믿고 보낸 어린이집에서 딸이 학대당한 걸 안 학부모는 속이 터집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관련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사과문에서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이번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입건된 교사들과 별도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선 관리 책임 등을 물어 조만간 경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추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입건자와 피해자 아동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인천경찰청은 4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한 혐의로 A 모 씨 등 20대 부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10시 50분쯤부터 1시간 20분가량 인천 구월동 자택에 4개월 된 딸을 홀로 내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의 얼굴과 다리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A 씨 등을 상대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지난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불거진 뒤에 제도 개선이 뒤따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가정 내 폭력 위험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투 운동에 이어 이른바 N번방 사건까지 여성을 겨냥한 범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부는 가해자 처벌과 교육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안전하다고 느낄까? 항상 걱정 많이 하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어떤 신체 부위가 찍혀가지고 영상으로 떠돌진 않을지. 누군가도 내 뒤를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해요.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오히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여성 대상 가정폭력이 늘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에 걸려온 상담 전화 가운데 가정폭력 관련은 지난해 1월 26%에서 재택근무 등이 시작된 2월부터는 40%대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관련 폭력 사건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집이란 공간이 피해자들한테는 그렇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으셔가지고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경제 상황이 나빠지자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여성은 일자리 절벽으로 내몰렸습니다. 반면 보육 책임은 더 늘었습니다. 학교가 닫히고 공적 돌봄이 약화되면서 가정 내 돌봄 부담으로 여성들은 퇴직을 선택해야 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이 선택을 자발적 선택이라 말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대에서 취약한 여성의 지위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비드 영향이 이제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컸다. 그리고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게 컸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사회 불평등을 강화시켰다. 뭐 이런 쪽의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왔는가 이제 평가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의 권리 확대를 기념해 지정된 세계 여성의 날. 일상 속 여성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아직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하버드대 교내신문 하버드 크림슨이 현지 시간 8일 마크 램저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논문을 매우 유해한 거짓말로 규정하며 출판할 이유가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편집진은 램저 교수의 논문은 실제적 근거가 없다면서 위안부 여성 이야기를 지우거나 긍정적으로 다시 쓰려는 시도는 모두 거짓됐고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르면 4월 스가 일본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정상과 화상회담을 가진 적이 있지만 대면 정상회담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4월 스가 총리를 초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외국 정상을 직접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악시오스는 미일 동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축으로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동맹국과 중국을 포함한 경쟁국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일 정상회담은 미국의 외교가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 차츰 정상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스가 총리의 방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약간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캐나다 총리에 이어 멕시코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앞서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중 4개국 협의체인 쿼드 화상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쿼드 체제를 강력히 견제하고 있습니다. 而有选择的多边主义，它当然不是正确的选择。我们希望国际社会所有成员共同努力。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영국 총리가 처음으로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메이 총리를 초청한 데 이어 그 다음 달에는 아베 일본 총리를 플로리다의 리조트로 불러 함께 골프를 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 2월 아소 일본 총리를 백악관으로 처음 초청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에서 곤경에 처한 스가 총리를 암묵적으로 돕는 신호로 감지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세계 각국이 미얀마 사태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 중국은 군부 쿠데타에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미국이 나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지만 중국은 내부 대화가 먼저라며 방관함으로써 사실상 군부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유혈 사태로 얼룩지자 미국이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군부에 영향력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It does have influence with the military junta. We have called upon the Chinese to use that influence in a constructive way, in a way that advances the interests of the people of Burma. 중국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나
이에 맞서 싸우는 시민 어느 쪽도 편들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미얀마에 대한 우호 정책은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는 논리입니다. 我们希望缅甸各方保持冷静克制，从缅甸人民的根本利益出发，坚持通过对话协商。 중국의 이런 입장은 실질적 권력이 군부에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걸로 관측됩니다. 아웅산 수치 정부와도 경제 협력을 해왔지만 역시 군부의 협조하에 가능했다고 보는 겁니다. 미얀마 시민들이 승리할 경우 협력 관계가 복원될지도 중국으로서는 걱정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다만 유혈 충돌을 끝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시민들 사이에 반중 정서가 커지는 것만은 막아보겠다는 계산입니다. 중국의 중요한 건 이번 쿠데타를 계기로 미얀마의 친서방 정부가 들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중립을 표방하지만 미국이 지지하는 시민들보다 군부의 편에 더 가깝게 서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하루하루 봄 기운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했는데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량이 늘겠고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중서부와 전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초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1도, 광주 4도, 부산 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4도, 광주 15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목요일 오후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충청부와 영동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나이트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